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의 줄임말로 최근 20대와 30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있다고 해서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특히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매매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자 이제는 빚을 최대한 지고서라도 집을 사버리는 20, 30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 등급자들이나 곧 전세 계약이 만기되는 이들은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해결책으로 상가, 공장, 관광 호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것이라는 계획까지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총 공급 물량은 10만 호 이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실인 집을 사들여 임대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간 통계를 보면 서울시 인구는 4만 명이나 줄었는데 가구 수는 9만 6천 가구 늘었다. 가구 분리와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것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 전했습니다. 관광 호텔은 사실상 1인 가구 맞춤형 레지던스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비판의 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한 네티즌은 자기들이 살 집 아니라고 문짝이랑 방만 있으면 다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은 주거 환경과 입지 그리고 학군과 주위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해서 집을 선택하고 있다 말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임대주택 살아도 놀림을 당하는데 공장 리모델링한 집에 살면 어떤 놀림을 당할까? 관광호텔 주변에는 유흥업소가 즐비할 텐데 라며 주변 환경에 대해 걱정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 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상당폭 인상됩니다. 1가구 2주택자가 내년 7월 10억에 산 아파트를 15억 원에 팔아 5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면 양도소득세로 3억 원을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다주택자들이 이미 자신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팔았는데요. 이상하게도 여전히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부동산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특히 외국인들은 고강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중국인 차이나머니였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 고급 아파트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 비중은 2015년 32.5%에서 작년 8월 기준 61.2%로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보도했습니다. 충격적인 점은 지난해 전체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1만 5,310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무려 66%인 1만 105명이 중국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황당한 것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두 채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수는 6,042명, 세 채 이상 926명, 네 채 이상 924명, 심지어 한 외국인은 무려 133채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인 유학생 A씨는 한국어 어학과정을 밟고 한국에서 취업한 뒤에 수도권에서 자리를 잡고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에 8채를 사들였습니다. 이 중에서 7채를 전세나 월세로 돌렸지만 여기서 발생한 수입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40대 미국인도 높은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갭 투자를 통해 아파트 40채를 구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보유한 한국 땅은 최근 8년 동안 무려 14배나 늘어났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6배가 넘는 땅을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3년 동안 중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는 3조 원, 이것도 지난 8월 평가 가치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는 4조 원에 육박합니다. 중국인들이 국내 아파트를 통해 최근 3개월 동안에만 1조 원 가까이 벌어들인 셈이죠. 그동안 중국인들은 한국 부동산을 마치 쇼핑몰에서 옷 고르듯 주워 담았던 것인데요. 드디어 한국이 이러한 중국인들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6개월 이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는 규제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논란이 커질 것이다. 해외에서 적용한 사례를 참고해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전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 부동산에 투기를 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매우 위협적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캐나다와 호주인데요.
캐나다 밴쿠버시는 중국인 갭 투자자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도시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밴쿠버 시민들은 Don't have 1 million 라는 해시태그를 SNS 게시물에 올렸는데요. 중국인 때문에 밴쿠버 단독주택 평균 시세가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억 원이 넘어버리자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호소한 것입니다. 밴쿠버 시민 샤라는 고소득을 올리는 의사들조차 단독주택을 살 여유가 없어 밴쿠버를 떠나고 있다. 밴쿠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밴쿠버 시민들이 살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쳤습니다. 캐나다인들을 더욱 화나게 했던 것은 중국인들이 밴쿠버 주택을 쓸어 담은 것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용이었기 때문에 밴쿠버 주택 거리는 텅 비었고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웃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중요시 여기는 캐나다 문화에서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밴쿠버시 중심지에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가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특별 취득세를 부과했고, 호주는 외국인이 5천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할 때 호주 정부에 신고하게 하고 이들을 호주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이 거주 증명 없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가액의 무려 12.5%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는데요. 이러한 정책 시행 결과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국인 갭 투자자 때문에 2015년 5.1%, 2016년 11.1%, 2017년 7.9% 급등한 캐나다 실질 주택 가격은 특별취득세 도입 이후 2018년 1%대로 내려왔고 지난해 2분기에는 마이너스 1.3%를 기록했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과 2016년 6.9%씩 급등한 호주 실질 주택 가격은 2018년 마이너스 6.7%,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한국은 더 이상 5년 전 헬조선이라 불리던 한국이 아닙니다. 해외 자본으로부터 한국의 부동산을 지키는데 급급했던 한국의 모습은 이미 사라졌고 현재는 놀랍게도 한국의 자본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큰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패닉에 빠진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이 급매로 내놓은 미국 부동산을 한국인들이 싹쓸이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인들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미국 부동산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아마존의 로스앤젤레스 건물을 사겠다고 나선 18곳 가운데 절반이 한국 투자자였다. 지난해에는 7천억 원짜리 시애틀의 사무실 건물이 매물로 나오자 12곳이 매입 경쟁을 벌였는데 이 중 무려 4곳이 한국 투자자였다. 한국 투자자들은 높은 입찰가를 써내며 가격을 올렸고 결국 이 건물은 한국인의 손에 넘어갔다 보도했고, 뉴욕 소재 부동산 회사 뉴마크의 국제 자본시장 책임자 앨릭스 포셰이는 한국인들은 경쟁이 평소보다 덜한 지금을 절호의 투자 기회로 보고 있다. 다른 나라 투자자들이 코로나19로 주춤하는 동안 미국 부동산 매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전했습니다. 미국 리얼스테이트 위클리는 부동산 전문 운영사 KABR 그룹이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서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대형 오피스 빌딩을 한국 투자회사 AIM에 매각했다 보도했는데요. 이 빌딩에는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입주해 1000명이 넘는 임직원이 상주해 있습니다. 미국 상업부동산 분석업체 리얼캐피털 애널리틱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1월에서 9월 사이에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부동산 투자 규모는 1조 7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독보적인 1위였죠. 퓨 리서치 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럼에도 미국인들은 현재 한국이 코로나19의 선진국 중 최고 수준으로 가장 잘 대처하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호감 있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국인은 캐나다나 호주에서 중국인들처럼 주거용 부동산을 싹쓸이해 현지 시민들의 주택난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상업용 초대형 빌딩에 투자를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인들은 한국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격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요기 베라의 명언입니다. WTO는 신종 코로나 재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일반 이사회 회의를 일정 기약 없이 연기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선 불복을 선언하며 판세가 뒤집어지고 있는 마당에 한국의 유 본부장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는 게 늦었다는 반대국들의 입장에도 굴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세계무역기구가 대대적인 개혁을 하려면 적임자인 유명희 본부장이 직책을 맡아야 한다는 이례적인 성명까지 내놨습니다. 유명희 본부장 역시 WTO 사무총장 후보직 사퇴 가능성과 관련해 사퇴는 1단계, 2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에 진출할 후보를 결정할 때 하는 것이고 3단계에선 최종 후보를 대상으로 의견 일치를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사실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사퇴할 이유가 없습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WTO 사무총장 표 차이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지금까지 WTO 의장단에서 표 차이를 공개하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표 차이는 공신력이 있는 근거가 아닌 만큼 사퇴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 본부장 또한 사무총장 선출 최종 단계는 투표가 아니라 최종 후보를 놓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건설적인 협의를 하느라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며 WTO 사무국에 있는 제네바는 방역 강화 조치로 회의 개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는 파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강경화 외교장관이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 속에서 유명희 본부장의 외교장관직 파격 발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오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주요 부처 장관 3-4명을 바꾸는 1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강 장관이 당분간 장관직을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문 대통령이 유 본부장의 외교부 장관 파격 발탁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탐탁치 않은 기색이 역력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선출이 되던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에 발탁이 되건 간에 일본 측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레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신문인 니혼기이자의 신문은 작년 3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를 이끌어온 유 본부장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WTO 제소를 주도한 점을 거론하며 유명희 본부장의 행보에 우려를 보낸 바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희 본부장은 일본의 억지 주장들을 국제사회에 공론화시켜 망신 주는 데 있어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도 일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망신당할 일들은 수두룩한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일본 정부의 방사능 방류 정책을 들 수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연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해양 방류를 확정하면 2022년부터 실제 방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난 10월 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여부 결정을 발표하려다가 지역 어민들의 반발로 미뤄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도 일본 국민의 건강에 해로운 방법을 선택할 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국제사회와 해양 방류 환경 모니터링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협의되고 있는 사안은 개뿔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방류 결정 전 한국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우리는 주권국가라며 결정 자체를 번복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말로는 협의하겠다며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카나자와대, 후쿠시마대가 국제학술지 해양과학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오염수는 대부분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일본 북동쪽으로 흘러 북태평양으로 이동했으나 일부 해류에서 떨어져 온 바닷물 덩어리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일부 오염수는 이후 대마도 해류를 타고 동중국해에서 동해 쪽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동해로 처음 오염수가 유입되는 데는 1년이란 시간이 걸렸고 장기적 영향은 4-5년이 지나야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극미량의 방사능 물질이라면 한 달 내로도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명희 본부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될 경우 일본의 오염수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시키는 데 있어 최적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위안부 문제 또한 공론화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외교부에서는 일본 집권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시키려고
하려고 압박 성명을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일본 스스로도 밝힌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소녀상 허가 취소를 지지하는 성명을 베를린시 미테고 측에 보냈다는 일본 보도에 대한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자민당 의원들의 행위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한 추모, 교육을 위해 민간에서 자발 설치한 조형물을 인위적으로 철거하고자 관여하는 것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 스스로도 밝힌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만약에 유명희 본부장이 외교부 장관에 발탁될 경우 이 문제 또한 국제적 공론화 대상 중 하나로 전 세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각인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한국에서 일본의 잘못된 점들을 공론화시키지 않더라도 일본은 자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꿋꿋이 추진해오던 일본 도쿄올림픽의 취소 가능성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일본의 위기가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아사히 신문 계열 주간지 아에라에서는 2021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개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기사에서는 관계자로부터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게 개최가 더 이상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데 올림픽 중지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단계가 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에서는 올림픽 개최가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외무성 관계자들이 개최에 소극적인 발언을 한다며 유럽 감염 확대 영향으로 10월 하순부터 실무회의가 중지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요국 관계자들과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들었다며 현재 유럽에서는 올림픽 예선과 훈련 일정도 세워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현지에서도 논란이 됐는데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도쿄올림픽